저들은 한국이 미국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착각했습니다. 미국의 깊은 오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쫓아내면 조지아주의 거대한 공장이 멈춰 설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자비를 구하며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폐허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일어선 민족의 진짜 저력을 몰랐습니다. 현대차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날아온 해답은 미국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집념과 기술이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냈을까요?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규정과 서류로 사람을 판단해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미 국방부 산하에서 감찰과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며 전 세계 곳곳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중동의 군사기지 건설, 남미의 송유관 프로젝트, 동유럽의 통신망 구축까지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수천 건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지아 남부의 한 공장 앞에서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확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2023년 봄, 저는 조지아주 남부의 한 마을로 배치받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차로 2시간 반쯤 남쪽으로 내려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옥수수밭과 낡은 주유소, 그리고 트럭만 오가던 전형적인 미국 남부 시골이었습니다. 인구 2만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가장 큰 건물이 월마트였고 저녁 6시만 되면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물론 삼성이니 LG니 하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시스템 안에서 이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기술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룰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연방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30년간 봐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결국 철수하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공장 건설 과정을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규정 위반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경고를 보내는 것. 저는 그저 절차를 따르면 됐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건 편한 자리였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임무 같은 거였죠. 복잡한 일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몇 년 뒤 연금 받으며 낚시나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판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 될 줄은요. 공사가 시작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저는 매주 2~3번씩 현장 외곽을 돌며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오고 땅을 고르고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느 건설 현장과 다를 바 없었죠. 날씨는 더웠습니다. 조지아 여름은 숨이 막힐 정도로 습했습니다. 오전 10시만 돼도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30분마다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그게 규정이었고 모두가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규정에 맞춰 쉬긴 했지만 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늘 아래 앉아서 물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농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늘 아래서도 도면을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놓고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고 퇴근 후에도 임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국 노동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지 확인차 몇 번 들여다봤지만 모든 게 규정에 맞았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고 휴식 시간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건설 현장을 봐왔습니다. 중동에서도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디를 가든 불만은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장비가 제대로 안 온다, 관리자가 무능하다, 일정이 말도 안 된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불평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원망을 안 했습니다. 7월 중순쯤 저는 현장 미국인 감독관 한 명과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50대 초반의 텍사스에서 20년간 건설 현장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한국 사람들이요.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화를 안 내요. 뭐가 잘못돼도 그냥 고칩니다. 설명도 안 하고요. 그냥 다시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 차이 아니겠습니까? 문화 차이치고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며칠 전에 자재 배송이 늦어졌어요. 이틀이나요. 보통 이러면 난리가 나죠. 일정이 밀린다고 보상해달라고 책임자 나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일을 했어요. 원래 다음 주에 할 일을 당겨서 한 겁니다. 자제 오면 그때 원래 일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오래 못 갈 거라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저렇게 계속 긴장하고 일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어도 1년은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 사람들 특유의 침묵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8월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건물 골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점점 복잡해졌고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현지 인부들, 멕시코에서 온 용접공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뒤섞여 일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부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일해? 라고 수군댔던 사람들이 점차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를 쓰고 나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작업조를 위해 메모를 남겼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며칠 뒤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 핵심 기술자들의 비자 갱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미비, 보안 검토 필요, 추가 심사 대기. 그런 애매한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는 걸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더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나갔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미국 노동자 보호해야, 안보 위협 가능성.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됐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 기간을 늘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발목 잡히게 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 핵심 인력 약 40%가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핵심 기술자 없이 이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히 배터리 생산 라인 같은 첨단 설비는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상 시나리오도 적었습니다. 2주 내 공사 속도 30% 감소 예상. 1개월 내 주요 공정 중단 가능성. 3개월 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불가피.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30년간 제가 목격한 패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한국 기업 조지아 프로젝트 포기 임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장 인근 식당 주인은 이제 끝났다. 몇 달 안에 철수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땅값이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한숨 쉬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번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로비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법무팀이 나서고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언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최소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반드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합법적인 싸움이든 여론전이든 정치적 압박이든 뭔가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며칠간 이 침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패닉 상태인 건 아닐까? 포기를 준비하는 건 아닐까? 철수 계획을 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용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포기했거나 아니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거나.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공사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인력이 40%나 빠졌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당연히 공정이 지연돼야 했습니다. 그게 물리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하루에 2번씩 돌았습니다. 작업 일지를 요청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를 시스템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몇몇이 밤새 새로운 공정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기존에 3사람이 하던 일을 1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바꿨습니다. 장비 배치를 조정했고 작업 순서를 재조립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정은 자동화 설비로 대체됐습니다. 그것도 단 며칠 만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을 높인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짠 겁니다. 건물 짓는 순서를 바꾸고 자재 반입 경로를 바꾸고 심지어 일부 설계까지 수정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뒀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측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던 게 아닐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뒀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짜놓는다. 시간 낭비입니다. 자원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9월 말 저는 우연히 한국 기술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지만 통역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추가 인력 보낸대요. 언제요? 다음 달.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럼 어떡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기술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그 말투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 10월로 접어들면서 공장 내부에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라인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야간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센서들이 깜빡였습니다. 기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건 뭡니까? 자동화 테스트 라인입니다. 언제 설치한 겁니까? 지난주부터 가동했습니다. 지난주? 비자 문제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다? 보통은 비용을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경영의 기본입니다. 위기 때는 방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더 투자했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모르는 뭔가를요. 10월 중순 저는 밤늦게 현장을 지나다가 불 켜진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국 기술자 서너 명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뭔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답은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지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줄어든 자리에 미국 현지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조지아 인근 대학 출신들, 은퇴한 제조업 전문가들, 심지어 다른 주에서 이직해 온 사람들까지. 저는 이게 더 놀라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력을 새로 뽑는다? 그것도 교육기간이 필요한 기술직을? 보통은 반대입니다. 위기가 오면 인력을 줄입니다. 외주를 끊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미래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더 고용했습니다. 더 가르쳤습니다. 더 투자했습니다. 저는 채용 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급여는 업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복리후생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고용 보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기 고용? 지금 프로젝트가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말 저는 한국 측 현장 책임자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말수 적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 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현장복을 입고 있었고 헬멧을 벗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인력을 더 뽑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핵심 인력이. 비자는 사람 문제입니다. 공장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사람이 더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을 키웁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답은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11월 초 저는 처음으로 공장 내부 일부 구역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안 관계상 핵심 구역은 여전히 제한됐지만 조립 라인 일부와 품질 관리 구역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헬멧과 안전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케이블 하나, 공구 하나까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작업대는 반짝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건설 현장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공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자재가 쌓여 있고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공사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공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미국인 신입 엔지니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공구를 집어들고 부품을 맞추고 볼트를 조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신입이 따라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볼트가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각도를 보여주고 힘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야 제대로 된 겁니다. 신입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렇게 10번쯤 반복하더니 신입이 해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비자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정치적 압박도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젠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공장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술자가 부족하면 새로 키웠습니다. 규제가 막으면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규정을 맞췄습니다. 저는 1시간쯤 그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봤습니다. 벽에 붙은 작업 지침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돼 있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요. 안전 표지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림과 함께 설명이 적혀 있어서 글을 못 읽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커피와 물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작은 거지만 사람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탈의실에는 깨끗한 수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샤워 시설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런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장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넘지도 않았습니다. 장벽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키우고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11월 중순 현장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작업이 지연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인력이 동원돼서 통로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작업은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붙었습니다. 일부 라인은 이미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주 보고서를 올렸지만 쓸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제 없음. 정상 진행. 일정 준수. 그게 다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는 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2월 중순 저는 지역 식당에서 우연히 신입 미국인 엔지니어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 회사에 입사한 지 2달쯤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일하기 어떻습니까? 한 명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뭔가 달라요. 뭐가요? 가르쳐 주거든요. 진짜로요. 다른 데는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실수해도 화 안 내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때 줘요. 초과 근무 수당도 칼같이 들어오고요. 약속은 꼭 지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은 일할 것 같아요. 배울 게 많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우리 방식이, 우리 기준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결국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12월 말 저는 마지막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이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보고서였죠. 저는 오랫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예상 외로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고 있음? 비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준수함? 그건 사실이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한국 측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으며 미국 현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와 품질을 고려할 때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워싱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핵심 구역 접근 권한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배터리 셀 생산 라인 점검 예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외곽만 돌았습니다. 조립 라인, 품질 검사, 물류 창고.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배터리 셀 생산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수명, 안전성. 모든 게 그 라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습니다. 30년간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릴까봐.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낸 건지.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헬멧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 꼭 지켜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좌우에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멈췄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는 문 앞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가정이 무너질 거라는 걸, 제가 알던 세계가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윙, 윙, 규칙적인 진동.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집어 올렸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라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기술자가 서너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기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가끔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기계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배터리 셀이 조립되고 검사되고 포장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멈춤 없이 오차 없이. 담당자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사람이 최소한만 있어도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 계획이었습니까? 처음부터요. 비자 문제 때문에 급하게 바꾼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그냥 시기를 앞당겼을 뿐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임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된 설계였습니다. 한국 측은 애초에 이 공장을 사람이 적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설계했던 겁니다. 비자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미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요. 저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센서가 달려 있었고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불량이 나오면 자동으로 걸러졌습니다.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제거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로봇 팔 하나가 다른 로봇 팔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손 하나 닿지 않고 로봇이 로봇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막았지 기술을 막은 게 아니었다는 걸요. 비자로 사람을 묶었지만 시스템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애초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이해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작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측 기술 총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쯤이요. 비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군요. 네. 왜 미리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비용이 더 들었을 텐데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요. 그럴 때마다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모든 위험을 미리 대비한다는 겁니까? 모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비자 문제도 예상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김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정치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고 문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 올 때 경계하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까? 준비라기보다는 설계에 넣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자재가 늦어도 유연한 공정. 규제가 바뀌어도 적응 가능한 구조.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변명부터 나옵니다. 누구 책임이냐, 왜 이렇게 됐냐, 누가 보상하냐.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법부터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바꾼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비자 문제도 결국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핵심 인력 40%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크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장은 계속 지어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었습니다. 팀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김 박사는 잠시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그 말에는 자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측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자 문제 우회. 예상보다 공사 진행 빠름. 그건 사실이지만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통제 불가. 워싱턴은 이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자로도 규제로도 정치 압박으로도. 한국 측은 이미 모든 변수를 계산했고 모든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한 수 늦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 현지 채용 200명 돌파. 기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 측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뿌리를 내렸습니다. 현지 사람을 고용하고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월급을 주고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주민들이 편을 듭니다. 이 공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유권자들의 일터니까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얽혔습니다. 그게 더 강했습니다. 1월 초 저는 우연히 미국인 신입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오늘도 새벽 5시에 출근하셨대요. 진짜요? 몇 살인데요? 한 55살쯤? 우리 아버지 뻘인데 저것보다 일찍 나오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퇴근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한테는 칼퇴하래요. 초과 근무하지 말래요. 저도 그랬어요. 야근하려고 하니까 집에 가래요. 내일 할 수 있다고요. 본인은 밤새 일하면서요? 네. 이중잣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익숙해서 괜찮은데 우리는 아직 몸이 안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은 혹사하면서 다른 사람은 보호했습니다. 말로는 규정 지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규정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랬었지. 1970년대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던 아버지.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던 아버지. 그때 미국도 이랬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던 시대.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던 시대. 내일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던 시대.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책임보다 권리가 커졌습니다. 헌신보다 보상을 먼저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발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힘을요. 조용히 견디는 힘을요. 1월 중순 공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배터리 셀 양산 기념식이었습니다. 정식 준공은 아직 2달 남았지만 일부 라인이 먼저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 측 임원 몇 명이 본사에서 왔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몇 명 참석했습니다. 사진 찍고 악수하고 축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고 거창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끊었지만 그날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힘드셨죠? 네. 보고서 쓰시느라요.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서 곤란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곤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김 박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외국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복잡하고 정치가 개입하고 비용이 늘어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게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준비를 많이 했을 뿐입니다. 준비만으로 이렇게 됩니까? 준비와 실행, 그리고 팀워크요. 저는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벽에 부딪혔을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봤자 시간만 갑니다. 대신 벽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니 멋지네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이 남다릅니다. 나라가 작으니까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땅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더 빨라야 했고, 더 영리해야 했고, 더 유연해야 했습니다.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됐습니다.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공장은 뜨거웠습니다. 라인들이 하나씩 가동에 들어갔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월이면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기업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3월 말 정식 준공 예정입니다. 초기 우려했던 비자 문제, 인력 부족, 기술 이전 문제는 모두 해결됐습니다. 한국 측은 자동화 시스템과 현지 인력 육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200명 이상의 미국인이 고용돼 있으며 향후 5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결합한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고 한참을 그 문장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은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우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빈 땅이었는데 이제는 불이 켜지고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말보다 실행, 선언보다 결과, 화려함보다 실용.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2월 말 저는 공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점검이었지만 사실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현장을 걸으며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미국인 기술자들이 한국 선배들에게 배우는 모습,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어로 천천히 설명하는 모습, 함께 점심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곳에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했습니다. 배우려 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했습니다. 함께 하느냐 혼자 하느냐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정말로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김 박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언제 들어와? 다음 주요. 일은 잘 끝났어? 네.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뭐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성장이지.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값진 거야.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빨리 들어와. 손주들이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은퇴를 앞둔 나이. 이제 곧 모든 걸 내려놓을 나이. 그런데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다는 걸. 제가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걸.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간다는 걸. 3월 첫째 주 저는 조지아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남부에 위치한 한국 배터리 공장이 이번 주 정식 준공됩니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며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성공할 거라는 걸. 그 공장이 지역을 바꿀 거라는 걸. 그 공장이 미국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거라는 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조지아 땅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들, 옥수수밭, 그리고 저 멀리 공장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벽 아래로 길을 냈습니다. 규제는 사람을 막았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론은 의심했지만 한국은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게 더 강했습니다. 그게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냥 해결했다. 자랑하지 않았다. 그냥 완성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통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세대가 밤새 공장을 돌리던 시절,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던 시대, 그게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다만 우리는 어디선가 그걸 잊어버렸고 한국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지를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요. 조용히, 묵묵히, 그저 자기 일을 하며.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워야 할 나라로 봅니다. 존경해야 할 사람들로 봅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볼 때 저는 묻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말만 했는가, 실행했는가? 불평만 했는가, 해결했는가? 그 질문이 저를 바꿨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그 모습에.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